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요 자주 쓰이는 외래어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한번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는 10개의 단어를 오늘 저랑 같이 천천히 알아볼 겁니다. 뭐 제가 강의 자료라고 했지만 여러분 요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라디오에서 상식, 시사, 교양 요런 거 흘러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오늘 다룰 10개 단어는요. 컨텐츠, 리스크, 코스피, 하프, 위스키, 네티즌, 패스트푸드, 타이틀, 아카데미, 우크라이나. 요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난리죠. 그거까지 해서 요런 단어들이 또 뉴스 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알아볼 단어는요. 콘텐츠예요. 뭐 콘텐츠라고도 하고요. 컨텐츠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콘텐츠라는 말은요. 어딘가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딱 시키면 그 뜨거운 커피 시키면 그 뚜껑에다가 뭐라고 뚜껑에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커피 사셔서 보시면요. 거기 caution, 조심하세요.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hot, 뜨겁습니다라는 말이 잘 안 보이게 뚜껑에 써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어딘가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컨텐츠라고 해요. 근데 이 콘텐츠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은 어떤 걸로 바뀌었냐? 디지털 창작물이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친절한 영어교실, 친절한 영어교실 아니죠.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네, 여기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 외래어 강의 역시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마주하시는 수많은 영상들 다 컨텐츠입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 다 컨텐츠라고 하고요. 밑에 뉴스에서 컨텐츠라는 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 넘어선 한류 열풍, 콘텐츠 수출 16% 늘어서 14조 원을 돌파했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이 뭐 우리나라 그 K-팝이라고 해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해외로 수출돼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고 있다. 분단 국가 넘어서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회사가요 문화 콘텐츠 합작 법인에 투자를 했대요. 여기 나오는 문화 콘텐츠 합작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네, 문화 콘텐츠 하면 뭐 영화도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만화도 가능하고요. 드라마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뭔가 만들어낸 내용물,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창작물을 콘텐츠라고 한다. 어떤 도서관에서요. 오디오북 콘텐츠를 도입했대요. 이건 뭡니까? 요새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책을 우리가 읽기가 사실 눈도 침침하고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일 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책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고요. 그런 컨텐츠, 그건 역시도 디지털 창작물이겠죠. 그런 것들을 도입했다. 넷플릭스에서요. 올해 K 컨텐츠 25편이 예정되어 있대요. 저도 넷플릭스 돈 주면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요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볼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25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건강 힐림의 중심지 함양에서 헬스 투어 컨텐츠를 키운대요. 이런 것도 컨텐츠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군에서 어떤 컨텐츠라고 하면 뭔가 내용물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 컨텐츠라는 말이 쓰인다. 지금까지도 많이 쓰였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쓰일 거니까요. 이 컨텐츠 원래는 내용물이었고 그 내용물이라는 게 디지털 창작물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그렇죠. 우리 교양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 risk는요. 한국말로 그냥 리스크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위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장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 공사장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리스크라고 말할 때의 위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하면 잘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어떻죠? 그죠? 손실을 볼 위험이 있어요. 그런 위험.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 되면 아주 막 부자 되고 막 회장님 되고 하죠. 근데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기 저기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되는 거죠. 그런 걸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risk라는 말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에 위험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isk라는 말 점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밑에 보면요. high risk라고 써놨어요. high는 뭐예요? 높은 risk. 높은 수준의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요, risk taking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take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어떤 걸? 취하다잖아요. 그죠? 내가 risk를 taking한다. 감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한 20% 정도는 잘못될 확률도 있어요. 80%는 잘 될 확률이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잘못될 20%의 확률 때문에 안 하고 안 할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 정도는 risk taking 해야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안고 80%의 확률에 베팅을 해볼게. 그렇게 해서 리스크 테이킹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감내한다는 뜻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고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리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가상화폐요. 가상화폐 뭐 있습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막 이따만큼 올랐다가 이따만큼 내리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수준이라서 이게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많다. 기업 10곳 중에 9곳이 원자재 공급 리스크에 대책이 없대요. 원자재가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걸 만들어요. 뭐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TV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있는데 그 핵심 원자재가 예를 들면 한 나라에서 나와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우크라이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가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은행에도 가계에도 대출 리스크를 경고했다. 뭐 한국은행에서 그랬겠죠. 은행에 야 너네 돈 너무 많이 빌려줬어. 그만 빌려줘. 가계도 가계대출 뭐 사상 최대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오래됐죠. 계속 아마 최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대출 써서 보통 뭐 하죠? 집 사죠. 집값이 좀 떨어진다.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깡통주택 이야기 나오면서 가계대출이 뻥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유동성 축소, 악재 뭐 이런 어려운 말 나와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통 그런 거죠. 우리나라 지도 딱 그려보면 여기 위에는 북한도 있고 여기 중국도 있고 막 뭐 이런 그런 지리적인 곳에서 오는 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아래줄 보면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으면 return 하면 돌아오는 거 듣거든요. 수익도 높다. 그죠? 내가 높은 변동성을 가진 무언가에 투자하면 뭐 잘 되면 엄청난 수익 내겠지만 못 되면 또 리스크도 크다. 요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 잘생긴 사진으로 나온 이지쌤 얼굴이 딱 나와 있죠. 초보도 1년이면 영어 정복 하루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음 장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 글씨 엄청나게 커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영어 신생아, 영어 왕초보, 영어 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우리가 영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 왕초보 레벨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 왕초보 뭐 우리 C1 스쿨도 있고 야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 진짜 잘 몰라요. 뭐 영어 읽는 법도 그리고 영어 문장의 기초적인 구조라든지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영어 왕초보를 딱 등록해서 듣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는 걸 런칭해서요. 별도의 사이트에 38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 A, B, C 어떤 발음 나는지 영어 읽기부터 시작해서 이 다른 C1 뭐 야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영어 중급 레벨까지 쭉 체계적으로 day 1부터 380까지 쫙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한번 진짜 체계적으로 마음먹고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께 아주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링크 있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친절한 영어 교실 검색해서 와서 구경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유료 강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에 보면요. 코스피라는 단어 있죠. 뭐 우리 경제 활동 열심히 하도 경제 활동 말고 뭐 투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뭐 코스피 뭐 뜻이 뭔지도 몰라도 그냥 뭔지 잘 아시죠. 코스피는 국내 종합 주가 지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가장 아래 보면 제가 1980년 1월 4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80년 그러니까 42년 전에 그 1월 달에 야 오늘 주식
주식의 가치를 총 100으로 놨을 때 그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라는 걸 어떤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인덱스를. 그러니까 한눈에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게 그거를 주가 지수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뭐 1980년대 100이었는데 지금 뭐 2600, 2700선 돼 있으니까 요게 뭐 27배 정도 1980년보다 총 주식의 가치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국내 주식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르느냐? 다른 나라에도서 좀 이제 사례들을 따와서 이 약자로 코스피를 만든 거고요. 이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코스닥도 있어요. 코스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코스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2700선이 붕괴됐대요. 요거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2월 14일이죠. 이거 여러분 2월 15일날 이제 강의 업로드 되는데요. 14일 기준으로 2700선이 붕괴되었답니다. 전쟁 날까요? 그 이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미국 인플레 충격에 코스피가 하락했대요. 인플레 뭡니까? 우리 다뤄봤죠? 인플레이션 이라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쌍쌍바 아니면 신라면 할까요? 신라면 예전에 100원 주고 샀었습니다. 돈의 가치 100원이 신라면 한 봉지였는데 지금 신라면 한 봉지 막 800원씩 하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8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불안하고요. 긴축 부담이 돼서 코스피 2600 지지 장담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국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걸 여기서 써놨죠. 제가 여러분께 정오회사 수업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테이퍼링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벌써 코스피가 3,000이 넘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다. 근데 그 돈을 거두어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금리도 올리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투자 자산, 위험 자산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정확히 언제일지는 몰라도 벌써 그때에 비하면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를 뭐 얼마나 올릴지 뭐 보통 뭐 0.25% 올린다, 0.5% 올린다 이야기가 많은데 뭐 앞으로 2, 3년 동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뭐 그동안 뭐 주식이 오른다, 뭐 주식이 버틴다, 뭐 얘기가 많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전 고점만큼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 다 돈 벌어서 너무 배 아파 하시는 분들도 당분간은 좀 뭐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야 괜찮지만 뭐 돈 빌려가지고 위험성 리스크 아까 배웠죠. 리스크 높은 거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 그냥 내가 이전에 투자했던 거 있으면 좀 걷어들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했답니다. 코스닥은요, 미국에 보면 나스닥이라고 있어요. 밑에 나오죠. 나스닥 급락하자 코스닥 투매하는 외인. 나스닥이라고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지수 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 기술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좀 작은 주식들 코스닥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LG, 현대 이런 큰 주식들은 코스피에 있다. 코스피 큰 거, 코스닥 좀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영어로 읽으면 half가 돼요. F 발음 어떻게 하죠? 그죠? 민 입술에다가 윈이 대시고 이렇게 불어주시면 되죠. half. 이게 이제 하프고요. 하프는 영어로 뜻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하프가 들어간 말이 참 많습니다. 마라톤 하프 코스 완주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톤이 42.195km니까 마라톤 하프 코스는요? 절반이겠죠. 21. 뭐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런 걸 마라톤 하프 코스라고 한다. 하프는 절반이구나. 2배는 뭐죠? 더블이잖아요. 그죠? 더블이 2배고 우리 보통 한국에서 얘기할 때 절반은 하프예요. 손흥민 하프라인부터 돌파에 성공했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요? 경기 운동장 축구 경기장 이렇게 네모나게 보면요. 거기 반으로 쫑 가르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탁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왜요? 운동장을 절반으로 동강 나눠놨기 때문에 하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구 하프타임 때 동료와 누가 언쟁했대요. 하프타임은 또 뭡니까? 축구는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에서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져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쉬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45분 뛰고 나서 보통 한 15분 정도 쉬거든요. 이게 절반이 끝나서
쉬는 시간을 하프 타임. 절반이 끝났으니까요. 그죠? 2022년 슈퍼볼 하프타임 광고가 등장했대요. 뭐 전 세계에서 뭐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이벤트이지만 실제로 광고 단가가 제일 높은 거는요. 이 슈퍼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는 NFL 미식 축구의 결승전이 제일 광고 단가가 높거든요. 이거 슈퍼볼 NFL이 아마 쿼터가 몇 개지? 3쿼터 아닌가? 4쿼터인가요? 뭐 어쨌든 중간에 쉴 때 하프타임 광고가 등장한다고 하고요. 4쿼터였던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2연패를 어떤 뭐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킴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 한국계 같아요. 얼마 전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2연패 2번 우승했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파이프 하면 뭐죠? 파이프라인, 그죠? 근데 하프는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랗게 큰 파이프를 절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U자처럼 돼 있는 데서 스노보드 타고 이렇게 갔다가 점프해서 막 뱅글뱅글 돌고 또 내려오고 점프해서 뱅글뱅글 돌고 또 내려오고 그죠? 요걸 하프 파이프라고 한다. 이거 골프 얘기 같은데요. 상하체에 힘을 빼고 하프 스윙을 연습하래요. 스윙을 다 돌리는 건 뭘까요? 그거는 full 스윙이겠죠. 풀. 우리 배불렀을 때 full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프 스윙은 절반만 하는 거구나. 그죠? 청바지에 하프 코트면 충분하대요. 코트가 긴 건 롱코트잖아요. 근데 롱코트보다 코트인데 좀 짧은 건 하프코트라고 하겠구나 라고 하프의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은요. 위스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위스키 하면 뭐예요? 네, 양주예요. 양주. 제가 밑에다가 메가를 주 원료로 증류한 술 가로치고 양주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술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한국에서 그냥 소주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술 문화가 있고 또 그게 뭐 실제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하면 아주 기초적인 술과 관련된 지식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주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위스키고요. 이 보통 양주는 위스키는 대부분 굉장히 도수가 높아요. 4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먹죠? 여기 샷에다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길쭉한 잔에다가 스트레이트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먹는 경우는 흔치 않고 그렇게 먹으시는 분들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언더락 잔에다가 얼음 타서 거기나 양주 부어서 좀 희석시켜 먹는단 말이죠. 보통 40도 정도 되는 굉장히 독한 술이고 우리나라 소주가 한 18도 정도 돼요. 맥주는 5도, 와인 같은 경우 13도 정도 되고요. 위스키는 굉장히 독한 40도, 이 40도 정도 되면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빼가리라고 하는 그 백주 있죠? 바이주. 그것 또한 40도 돼서 굉장히 독한 술이다. 위스키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술의 진심인 신세계 소주 접고 위스키를 만든대요. 신세계에서 양주 만드는구나. 사재기의 웃돈 거래까지 위스키가 요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위스키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 위스키는 어디가 싸냐면 그 코로나 풀리면 해외 갔다 오실 때 면세점에서 사면 가장 좀 싼데요. 왜냐면 이게 좀 주세가 비싸요. 비싼 술일수록 그 주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백화점 아니면 어떤 주류마트 가서 그냥 위스키 사시면 좀 비싼데 생각해보면 막 맥주나 와인 같은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밑에다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아주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위스키를 몇 개 좀 적어 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는 뭐니 해도 발렌타인이죠. 발렌타인. 그래서 요것도 몇 년산 해서 5년산 이런 건 싼 거고요. 점점 위로 갈수록 12년, 17년, 30년 갈수록 점점 비싸지는데 요거 제가 옆에다 가로치고 스라고 써놨는데 스코틀랜드 위스키예요. 우리가 보통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르는데 그 스카치 앞에 붙은 스카치가 스코틀랜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렌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거고요. 미국에서 만든 잭 다니엘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아니면 조니 워커라고 하는 또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요새는 글램피딕이라고 하는 녀석도 좀 드시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밑에 제임슨 써놨는데 이건 아일리쉬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위스키라고 하면 양주구나. 양주 영어로요. 위스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영국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아, 거기서 나온 녀석들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요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네티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랫줄에 보면 제가 citiz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citizen 하면요, 시민이에요. 우리가 해외 가서 저기 여권 제출하는 그 뭡니까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하는데 통과할 때 보면 그냥 여행객들 오는 데 있고요. 아니면 여기 citizen 우리도 여행 갔다 올 때 외국인들 줄 서는데 따로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citizen 있는 사람들 있는데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itizen 하면 어디 시민이거든요. 여기서 citizen에서 인터넷에 net을 붙어서 네티즌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아, 마치 뭐 미국 국민이에요, 한국 국민이에요 하는 것처럼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네티즌이라고 하는구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근데 요새는 우리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적극적이신 분들은 막 뉴스에다가도 댓글 다시고 또 막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네티즌이라고 한다. 차민규가 손으로 시상대 쓸었다고 중국 네티즌들 악플 테러 왔답니다. 우리가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 쇼트트랙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저도 이제 그 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분개했고, 그 처음에 쇼트트랙 1000m 남자 쇼트트랙 1000m 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이준서, 황대현 두 선수가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탈락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 보다가 우리 아들 한 20분 울었어요. 울었어요. 저도 열받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차민규 선수가 시상대에서 시상대 앞에 밑에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싹 쓰는 퍼포먼스를 했대요. 그게 이제 보통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가서 막 안 좋은 말 엄청나게 써놨답니다. 뭐 또요, 한복 입은 박신혜, 효연, 청하에 돈 없는 중국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았대요. 왜 이랬을까요? 그 밑에 보면요, 한복을 한 프로 점점점 보그에 네티즌 분노했대요. 보그라고 하는 패션 잡지인데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중국이 사실 뭐 우리는 한족만 중국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중국 영토 안에 살고 있죠. 뭐 저쪽에 뭐 문제 많은 신장 위구르 지역도 있을 테고요. 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한복을 입은 일부 민족이 있다라고 해서 한복을 마치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올림픽 개막식에서 등장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와, 열받죠. 한복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막 한복 입고 나와서 사진 찍었더니 거기에서 또 중국에서 인터넷 하는 친구들이 가서 막 악플을 달았대요. 아마 저는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뭐 이런 것까지 찾아보시겠습니까? 그죠? 저한테도 막 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을 네티즌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 보면 진짜 저래야 되나, 저렇게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에서, 저 대국이라 불릴 수 있는 나라에서 저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여기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이 누구길래 네티즌 수다대 출동이라고 하고요. 어떤 걸 본 네티즌 반응은 화끈했대요. 역시나 다 네티즌은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 패스트 하면요, 빠른이에요. 푸드는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는요, 빠른 음식이에요. 빠른 음식 뭐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햄버거, 피자, 또 뭐 요런 음식들을 패스트푸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새는 식당에 딱 가면 제가 예전에 종종 가던 추어탕집이 있었습니다. 추어탕집은요, 얼마나 패스트하게 나오는지, 제가 추어탕이랑 뭐 하나 주세요, 추어튀김 주세요, 이렇게 뭐 몇 명이서 가서 시키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오면 벌써 튀김까지 나와 있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속 들어보면 진짜 패스트푸드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서양 음식들, 이런 거 패스트푸드라고 해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햄버거라든지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6월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낸대요. 이게 뭔 말이죠? 아마 일회용 컵을 쓰고 가지고 나가면 뭐 100원을 예를 들어 내면 그 100원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회용 컵 우리가 재활용 잘할 테니까 다 먹고 여기다가 놓고 가. 그럼 100원 돌려줄게. 뭐 요런 제도인 것 같고요. 실종된 치킨, 감자튀김, 패스트푸드점, 덮친 물류 대란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킨이랑 감자튀김 먹었는데 뭐 괜찮던데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스트푸드 플러스 비건 만남이 활발해진대요. 여러분 비건 뭐였습니까? 비건? 네. 고기 안 먹는, 그죠? 야채 먹는 사람들, 비건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나 요런 건데, 고기 안 들어간 요런 거 만들어주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람 없는 패스트푸드점 무인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아래줄 보면요. 슬로우푸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정성을 담은 음식이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피자 시키면 피자는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거나 서양 가면 이거 왜 패스트푸드라고 하냐면 보통 피자를 미리 다 만들어 놔요. 미국 가면 피자가 한 조각이 막 이따만큼 커요. 제 기준으로 이제 하나 먹으면 더 못 먹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그거를요, 이따만한 피자를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데 있다가, 자, 저거 피자 한 조각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줘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피자 종류 너무 많죠. 미리 안 만들어 놓습니다. 주문하면 거기서 피자를 막 굽기 때문에 오히려 피자가 더 슬로우푸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슬로우푸드는요, 마치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서 여기 막 나물 묻혀서 주는 것처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천천히 만드는 음식을 슬로우푸드라고 한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타이틀 요거 하고 그 다음 장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기초 영어 회화 7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친절한 영어 교실이에요. 여기 타이틀 뭡니까? 기초 영어 회화, 이게 타이틀이에요. 어떤 것의 책의, 특히 뭐 책의 제목이라든지 영화 제목, 게임의 제목 같은 거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우린 또 가끔 저 친구 어디 타이틀 있잖아 라고 해서 어떤 직함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거든요. 밑에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 타이틀이 정말 많은 분야에 쓰이는 걸 제가 최대한 많이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한번 보자면요. 어떤 가수가 새 앨범 타이틀곡으로 뭘 냈대요. 우리가 보통 앨범이라고 하면 그 가수들이 뭐 노래를 7, 8곡 정도 담아서 1집 앨범, 2집 앨범 하고 내죠. 거기서 대표가 되는 곡, 마치 이 제목에, 이 앨범의 제목이 될 법한 그런 대표가 되는 노래를 타이틀곡이라고 해요. 그 밑에요. 삼성과 LG, 반도체, 생활가전 전세계 1위 타이틀 거머쥘까? 삼성은요 반도체, LG는요 생활가전이 전세계에서 1위급인 거죠. 그래서 1위 타이틀을 거머쥘까? 1위의 직함이죠. 뭔가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권투에서 타당탕탕해서 헤비급, 뭐 라이트급에서 내가 요 체급에서 싸워서 1등이야 라고 하면 어떤 그 헤비급 타이틀을 줘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1등하는 건 역시도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볼까요? 챔피언 타이틀 내려놓고 달린 윤성빈. 윤성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언맨 마스크 쓰고 썰매 종목 탔던 선수인데 거기서 1등 했었죠.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훈련할 공간도 없었고 뭐 여러 사적 부상도 겹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왔지만 챔피언 타이틀, 내가 전 대회 우승자지만 그 타이틀 내려놓고 참가에 의의를 두고 열심히 달렸다. 더 많은 타이틀 얻고 싶어 하는 누군가 이야기도 또 나와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이거 축구 기사였는데요. 더 많은 타이틀, 더 많이 우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데? 타이틀. 증권사 업계 최저 타이틀 경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증권사인데요. 수수료가 우리가 제일 싸, 뭐 아니면 뭐 운용 수수료 우리가 제일 싸라고 해서 그런 제일 싸다라는 그 타이틀, 직함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대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 타이틀 판매 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제 오락기예요. 오락기가 있는데 게임 타이틀 하면요. 게임 하나 제목들, 게임 하나하나를 그냥 또 타이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쓰인다. 제목 내지는 직함으로 쓰이는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가보겠습니다. 네, 말이 꼬였는데 다음 장에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하면요, 뭔가 공부랑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카데미는 학교, 학술원, 연구소, 배우는 곳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곳, 또 아니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카데미라고 다 불러도 무방해요. 뭐 예를 들자면 학교, 요것도 아카데미, 학술원도 아카데미, 누군가 모여서 연구하는 연구소도 아카데미고 배우는 것도 아카데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곳, 아니면 내가 가서 배우는 곳을 아카데미라고 많이 부릅니다. 밑에 볼까요?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대요. 포스코에서 요새 취업 어려우니까 사람들 모아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뭔가 가르쳐주는 곳을 운영하고 있구나. 마포구에서요, 시니어 세대 취업 위한 50+ 행복 아카데미 운영한대요. 이 시니어라는 말도 우리 한번 알아봤었죠. 좀 어린 사람들은 주니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조금 경력이 있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시니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시니어 세대다 하면 특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보통 50세 이상이면 시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50세 이상도 시니어라고 부르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65세 이상 되셔야 시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포구에서요, 5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행복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한대요. 이거 기사 잠깐 보니까 50세 이상이 되어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직무 교육 가지고는 새로운 곳에 일자리를 잡아서 취업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나서서 요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빵 만드는 제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포구에서 운영하는구나. 시흥시에서요,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한대요. 시흥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교육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발표, 요건 좀 아카데미가 다르게 쓰이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면 한 해 동안 잘된 작품들 중에서 누가 연기 제일 잘했더라, 어떤 작품이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시상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아카데미, 친절한 영어 교실, 그래요, 아까 광고 드린 요 친절한 영어 교실도 영어 아카데미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거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 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요새 아마 뉴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워서 요거 어떻게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가 바로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시계로 보면 1시 반, 2시 쪽에 1시에서 2시 쪽에 러시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죠? 그 위에는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동쪽을 쫙 병력 배치하고 벨라루스로 들어가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병력 배치를 싹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는 미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촉즉발 전쟁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한 장만 더 넘어가 볼까요? 네, 벌건 그림 있죠. 자, 이게 이 벌건 그림에 나와 있는 영토가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련의 영토입니다. 완전 빨간색은 그 소련에서 현재 러시아가 된 곳이고요. 조금 연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곳이 옛 소련이었지만 독립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구소련 국가들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큰 카자흐스탄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도 있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있고요, 또 큰 나라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벨로루스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싸웠는지부터 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예전에 정오의 사서함에서 작년 11월 말쯤에 한번 다뤘었거든요. 얘네가 왜 이렇게 싸우냐? 뭐 싸우는 이유는 많아요. 사실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출발점은 같아요.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라는 곳인데요. 그 키예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몽골의 침입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소련 때 이제 한 나라였다가 이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고, 한동안은 다른 구소련 국가들처럼 친러시아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네 알겠어요 형, 뭐 어쨌든 형님으로 모셨던 거죠.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지만 그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랑 잘 지내보자라는 세력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서방 세계와도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이제 힘이 좀 커지다가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 러시아랑도 안 친하고 서양이랑도 좀 별로 안 친할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양 다른 세력들이랑 좀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특히나 뭐 뉴스상에서 보면 나토 가입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나토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구거든요. 북대서양 조약 제가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가요? 그래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너무 커지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약간 쟤네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 있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큰 나라들과 미국, 또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뭉쳐서 이 북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들끼리 우리 군사 행동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려고 만들었었는데요. 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나토 가입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여기 옛날 때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애들도 보니까 우리랑 같은 민족인데, 근데 너네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 애들이랑 영국, 프랑스 애들이 그죠 탱크랑 비행기를 러시아 턱 밑에까지 탁 대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땅 방금 여기 네모 쳐있는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좀 안 되겠는데 한 장만 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 여기다 좀 써놨고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옛 영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언제죠? 한 1월 중순 좀 넘어서 1월 20일 20 며칠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한 3주 정도 전쯤에 여러분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진짜 할까? 라는 걸 정오일사섬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제가 전쟁 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린 거예요. 믿으시던 알던 그런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 못 지겠지만 뭐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다가 본인들의 핵심 전력들을 배치했더라. 그냥 위협만 할 정도였으면 그렇게까지 배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핵심 전력을 배치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러시아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종종 사용했었다.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고, 푸틴이 오래도록 하겠지만 후계 구도를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후계자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전쟁이라는 수단을 또 한번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서방 세계의 참전 가능성 낮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당시에 3주 전쯤에도 미국에서 너네 전쟁 일으키기만 해봐 너 큰일 난다 라고 협박을 많이 했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러 해 동안 끌었던 아프가니스탄과에서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거기서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급히 철수시켰어요. 그죠? 철수시키면서 무기들 막 놓고 나왔고, 그러면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넘어갔죠. 그거 보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협박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만 철수시켰었는데 지금은 미국 국민들 다 철수해라. 전쟁 나면 우리 데리러 못 간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서방 세계에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제재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다고 막 영국, 프랑스, 미국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쳐들어가도 쟤네들 뭐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면 그 3주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좀 색인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전쟁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날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이게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전쟁이 나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할 겁니다. 폭등.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기름도 좀 나오죠. 뭐 일단 전쟁하면 탱크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기름 엄청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자체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솟구칠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물류 대란이다 해서 전 세계 물류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전쟁까지 나버리면 주식시장을 포함한 뭐 주식시장,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막 일제히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물론 전쟁이 이제 길게 보면 전쟁 물자를 막 쓰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됐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전쟁이 났을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붕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서양 세력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러시아랑 중국이 기세등등해지겠고 둘이 편 더 먹겠죠. 이게 러시아가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하고 나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이랑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도 군사행동을 또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는 안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냉전시대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팀 먹고 또 미국이랑 서유럽 뭐 우리나라 안 껴줄래나 모르겠지만 미국이랑 서유럽 중심의 서양 세력에 새로운 냉전이 도래하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수립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유익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 안 나고 아무도 안 죽고 평화롭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뭐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뭐 영국에서 뭐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 뭐 오늘 여러분 40분 동안 저랑 같이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 외래어 수업은 뭐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 전혀 없고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요. 영어 공부 조금씩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